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방송을 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바빴어요.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루 빼가지고, 뭐, 막 휴가처럼, 휴가도 아닌데, 휴가처럼 뭐, 근교도 좀 놀러 다니고, 산행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어딜 갔다 왔는지도 막, 그걸 좀 모르시는 분들은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그를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오늘 부동산 뉴스 그동안 안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기 전에 일단은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방구석 유튜버라 특별히 막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신변 잡기 재밌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2,000명이 넘었어요. 2,000명인데 그 전에 2,000명 인사를 하려고 감사 인사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2,000명이 넘었다가 다음 날이면 또 몇 명 없어져서 또 2,000명 밑으로 떨어지고 이거를 몇 주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몇 주 또 한 1, 2주 동안 2,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2,000명은 확실히 이제 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1,000명 원래 1,000명이 목표였고 1,000명 되고 나니까 2,000명은 해보자. 2,000명도 됐네요 어느새. 근데 되게 느린 거죠. 어떻게 어떤 분들을 보면 막 오픈하자마자 몇만 명씩만 붙는 분도 많이 있고 요즘은 밴쿠버 유튜버들이 진짜 많아졌더라고. 옛날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할 때만 해도 그때 확 치고 올라가서 뭔가 딱 자리를 잡았으면 좋은데 뭐 그것도 아니고 또 저는 또 핑계를 대자면 또 인생이 바쁘지 않습니까?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뭐 그럴 만한 센스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어쨌든 2,000명 너무 감사드리고 3,000명의 목표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라는 목표를 다 달성해서 뭐 비슷하게 하겠지만 뭐 이거는 제가 애초부터 유튜브 채널이 부동산 전문 채널도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를 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냥 자유롭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 뭐 재미는 없겠지만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뭐 그동안 있었던 다른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 관련된 얘기를 쭉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너무 큰 이슈예요. 지금 부동산이 뭐라 표현해야 되나 삶의 질을 너무 저하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밴쿠버에서는. 왜냐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임대를 내기 싫어서 부동산 사기에는 부동산이 너무 비싸요. 사실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사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같이 이제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전 다행히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 직장을 잡을 수 있었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저랑 똑같은 상황의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진짜 공부를 하고 이민을 하고 돈을 번다고 해도 집을 사는 게 너무 쉽지 않다. 근데 그냥 한국에서 와서 뭐 공부도 안 하고 영어도 이제 좀 그런 상태에서 직장을 잡으면 상대적으로 좀 약간 저임금 직장을 잡잖아요. 저도 뭐 고임금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직장 잡기는 뭐 집 사기는 너무너무 더 힘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오시든지, 뭐 집안의 도움을 받든지 이게 아닌 이상 밴쿠버의 주거난이 주택난이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정말 어떤 해법도 없는 것 제가 볼 땐. 제가 문제는 밴쿠버에서 할 수 있는 해법은 없어요. 요즘에 저는 이제 일하다가 보면 제 일하는 데 뉴스를 크게 틀어놓거든요. 주택 장관이 한 몇 달째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주택 문제 매번 얘기하고 왜냐면 총선도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말만 많지 뭐 특별한 해결책은 없어요. 앞으로도 몇 년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좀 볼게요. 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밴쿠버 주택 시장이 약세라고 합니다. 뭐 워낙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될 테니까 그때 되면 집값도 좀 더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집을 좀 더 좋은 집을 사자 이런 것도 있고 또 며칠 전에 주식이 폭락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경기가 이제 폭망할 거다. 그러면은 주택 시장도 완전히 확 떨어질 거야라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더 강해진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죠? 어쨌든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세고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부동산 전문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봐도 매물이 쌓이는 게 막 눈에 보여요. 뭐 운전하고 다니든 동네를 봐도 그렇고 부동산 사이트를 봐도 매물이 정말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잘 버티면 떨어질 수 있겠다. 아니면 지금 좀 싸게 좀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 회복이 되려면 앞으로도 뭐 몇 달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뭐 몇 달이 걸릴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 와중에 8월 1일부로 며칠 뭐 벌써 15일이나 지난 기사네요. 30년 모기지 제도가 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고 나왔었는데 지금도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보니까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론 이게 똑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퍼스트 티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도권 은행, 메이저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게 이제 그 제2금융권에서 하는 거라 제가 알기로는 그 모기지 금리도 꽤 높고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자세한 기사는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30년이니까 만약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려가지고 메이저 은행에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월 페이먼트는 떨어지죠. 그건 좋은데 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자는 더 많이 내지 않냐. 근데 누가 한 집을 사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긴 있겠지만 30년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10년 정도 살다가 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든지 더 좀 큰 집으로 아니 좋은 입지가 좋은 곳으로 아니면 10년 살다가 또 입지가 좋은 데 갔다가 또 10년 정도 살고 팔고 그냥 다운사이즈를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가 30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뭐 그거는 좀 틀린 얘기인 것 같고요. 월 페이먼트가 좀 떨어진다면 메이저 은행에서 받아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집 사는데 내가 좀 더 원하는 집을 살 수도 있고 부담이 좀 덜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25년 모기지 받는다 그러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대부분 5년 10년 받았고 세이빙만 해도 뭐 이자가 막 10% 15% 붙는 시대였었어요. 그죠? 80년대만 해도 그랬다 보니까 세이빙만 해서도 돈을 불려서 집을 사는 방향도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나 부동산 오르는 가격은 얼추 비슷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세이빙을 해도 돈 가치는 빨리빨리 더 추락하고 이자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차라리 이제 빚을 내더라도 자산을 사서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게 지금 지난 몇십 년 또 지난 꽤 오랜 시간의 일이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지금 뭐 금리가 워낙 이제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애매한 거죠. 집이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집을 사는 것도 애매하다.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계속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의 철학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철학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확실한 철학. 그러니까 집을 자산으로 봐서 나중에 자산이 오를 거야라고 그래서 집을 꼭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거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엄마들,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새끼들이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보금자리가 너무 필요해. 그렇게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너무 필요해. 그래서 이 집이 사면 오를지 안 오를지 난 진짜 잘 모르겠어. 세계 경제가 폭망하는지 잘 나갈지 난 모르겠어. 근데 일단 집을 사야 돼. 그래서 사든지. 근데 지난 우리가 이 어떤 자본주의 역사를 봤을 때 그 철학이 어쨌든 간에 집을 사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경쟁이었어요. 유리한 사회였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밴쿠버 부동산에 관련된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뭐 이렇게 한 표로 잘 정리가 있어가지고 가끔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7월달 가격인데 이게 보시면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전달이랑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떨어진 데가 꽤 있고요. 그 전년도랑 비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입지는 대부분 올랐어요.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떨어진 데도 있죠. 떨어진 데는 결국은 이제 입지가 가장 떨어지는 데, 제일 많이 떨어진 데 보니까 스쿼미시예요. 스쿼미시는 그 타운이 크진 않잖아요. 그죠? 되게 작고 뭐 예쁜 타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쿼미시 가면 좀 밴프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밴프랑 되게 비슷하고 또 어디냐면은 거기 어디죠? 그 휘슬러 가면 밴프의 확장판 뭐 그런 아무래도 좀 그 관광 타운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하는데 스쿼미시가 여기가 어쨌든 뭐 전년도랑 비교 잔도주택은 7.9% 8%가 떨어졌고 콘도 아파트도 4.2%가 떨어졌네요. 그죠? 근데 주요 입지는 떨어져도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보면 랭리가 또 아파트가 뭐 4.2% 떨어졌어요. 그 스커미시랑 같죠? 그러니까 뭐 서리 같은 경우는 타운홈도 1.5%가 떨어졌고 포트 코키틀람도 타운홈이 뭐 2.9%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외곽일수록 좀 더 많이 떨어진 부분은 있는 거죠. 연간 변동률 같은 경우는 외곽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좋은 입지 같은 경우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뭐 1%, 0.2% 떨어졌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있지 않고 워낙 많이 오른 부분도 워낙 비싸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그렇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또 그게 없네. 임대료가 8월달 임대료면 이제 이번 달이잖아요. 임대료가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서민 주택난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많이 그 렌트를 공급한다고 한 뉴스에서 매일 나오고 있는데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재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 이제 계속 나오네. 떨어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 수요들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거는 진짜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것도 좀 외곽이 아니면 좀 워낙 집값 자체가 워낙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여전히 금리는 높죠. 지금 뭐 0.25% 두 번 떨어졌고 9월 달에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막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뭐 그게 떨어져도 그러면 0.75% 떨어져도 큰 차이가 없는 건 아닌가. 거기에 플러스 뭐 첫 집을 사는 사람들은 30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좀 더 뭐 좋은 집을 좀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중산층을 위한 꿈이 논란으로 됐다. 그러니까 BC주의 하우징 프로그램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하우징 프로그램들에 절대 이거에 정말 목표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나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시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임대료를 싸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밴쿠버 키칠라노 정말 좋은 지역이죠. 여기에 주택개발 프로젝트에 68세대 중 단 14세대가 약속된 대로 저렴한 임대료 제공했대요. 근데 요 지역에 키칠라노 지역에 저렇게 좋고 비싼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사실은 14세대나 됐어? 뭐 기사에서는 겨우 14세대라고 했지만 저는 세상 14세대나 약속이 됐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 임대료는 비싸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저걸 짓는 그 건설사도 수익이 남지도 않고 저걸 진행하면 할수록 자기가 손해인데 저걸 진행할 이유가 있나요? 그죠? 뭐 이런 건설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하는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자기 개발을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거기는 직원들도 먹이 살려야 되고 또 거기 소유자들 오너나 이런 사람 사장들은 또 자기 재산을 자기 돈 벌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걸 하는 건데 이 쉽지 않다. 이 역행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는 정부의 세금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세금이 결국 더 들어가고 있고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거죠. 저런 것도.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봤자 결국 지지부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10년 내에 14만 4천 개 신규 주택을 한다고 하지만 자 실제 결과는 기대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금 문제가 있죠. 그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쉽지도 않고 거기에 쉽지가 않은 게 돈을 쏟아부을 수는 있는데 가격은 계속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돈은 더 들어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은. 제가 볼 때는 풀 수 있는 어떤 해답이 참 없다.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들한테 좀 혜택을 줘가지고 걔네들한테 금리를 낮춰주든지 해서 막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 또 신규 주택 거의 안 사죠. 왜냐하면 비싸기도 하고 그죠. 구축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구축에서 사람들이 지금 내놓는 물건들 지금 매물이 쌓이잖아요. 거기서 골라서 후려칠 수 있는 여건이 그냥 많아지고 있는데
비싼 지금 신규주택을 사는 게 정말 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요즘에 정부에서 여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좀 압박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아예 더럽고 치사하고 귀찮아 죽겠어 파는 물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도 넘어가는 시장이 밴쿠버 시장도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좋은 입지로 그 요즘 한국에서는 똘똘한 채라 막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흐름들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로 넘어가자. 그럼 입지가 좋은 데들도 가격은 더 올라갈 테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 실수요자로 되면 가격 더 안 떨어져요, 사실은. 실수요자들은 투자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사는 집 당연히 가격이 올라서 시간 오랫동안 지나서 팔면 당연히 재가격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럼 더 안 될 거다. 가격은 더 안 떨어질 거다. 가격은 뭐 천천히 속도는 좀 슬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더 가격은 되게 공고하게 더 떨어지지 않는 그 튼튼한 가격 체제로 밴쿠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요즘에 여기가 핫하던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제가 아시는 분도 막 기사 났다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뭐 그 대도시 중심으로 막 1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굉장히 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유명한 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보세요. 2022년도에 이미 자 캐나다 주택 가격이 2024년까지 지금까지 24% 하락할 거다. 캐나다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24% 하락했나요? 근데 24% 하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니, 하락한 데 있긴 있을 거야. 뭐 저기 시골에 어디 가면은 있긴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들은 저렇게 하락한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떨어져서 조금 떨어졌죠. 근데 또 뭐 3대 주택 시장을 뭐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캘거리는 그동안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또 다른 예측치 볼까요? 똑같은 곳이에요.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에서는 작년에는 또 최소 27%, 최고 48% 반토막 나는 거예요. 캐나다 어디가 도대체 반토막이 났나요, 도대체? 저기 시골 몇 군데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이거 봐 반토막 나지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전체적인 평균 봤을 때 어디가 반토막이 났나, 그죠? 최소 27% 떨어졌는데 그럼 최소면 27% 일단 다 떨어지 30%가 다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진짜 10%도 안 떨어진 것 같아. 대도시 거는 5%나 떨어졌나? 그리고 다시 또 거의 회복도 많이 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옥스퍼드 이코노미를 믿어야 된다 안 믿어 이거 얘기 아니고 저기 전망 낼 수도 있죠. 낼 수도 있는데 이거 틀렸다고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믿고 집을 예를 들어서 안 샀다.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거죠. 자기 투자고 자기 선택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믿지는 말자. 뭐 이 사람들이 뭐 틀렸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방구석 유튜버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집값 올라갈 것 같아요. 막 늘 얘기를 하는데 안 올라갔어. 그거 어떻게 하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얘기도 들으시고 앞으로 많이 떨어질 거다 얘기도 들으시고 양쪽을 다 들어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철학이 나는 이래서 집을 산다라는 확고한 자기 철학이 있으면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분명히 올라간다. 특히 밴쿠버, 토론토는 분명히 올라갈 여지가 많다. 그래 믿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자, 여기는 요즘에 그 에어비앤비를 정부에서 막았어요. 저도 에어비앤비를 너무 하고 싶어서 막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최소한 하우스 살면서 자기가 실거주 하면서 한쪽을 이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호텔비가 그냥 평균 가격이 거의 400불 넘어갔다고 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정부에서 민간들이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를 막아서 결국 혜택 보는 사람들은 호텔 사업자들인데, 근데 호텔 사업자들은 누굽니까? 몇 명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대규모 호텔 체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텔, 예를 들어서 하얏트 호텔 운영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그 중저가 호텔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어디죠? 갭 옷가게 갭 있잖아요. 갭이 그 네이비 그 모르죠? 갑자기 좀 저렴한 옷 파는 가게 올드 네이비도 소유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탑 티어도 내가 잡고 중간 티어도 내가 잡고 하이건도 내가 잡는다. 그 시장을 약간 독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호텔 체인들이 고급 호텔 체인점, 중저가 호텔 체인점, 저가 호텔 체인점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결국은 막은 것들이 결국 호텔 하는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로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로 있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 시장이 큰 건데 왜 강제로 막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그런 시장을 없애서 임차인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나? 나중에 좀 결과가 나오겠죠. 전 개인적으로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보도록 뭐 좀 더 그런 기사가 나오면 좀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옛날 나이트 마켓 있는데 있었잖아요. 저기 그 공항 근처에 저도 이제 2번 갔는데 한 번쯤은 가볼 가치가 있지만 2번 갈 생각은 없었는데 뭐 누가 와가지고 같이 갔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여기 하고 싶은 게 여기 가니까 밴쿠버에서는 짝퉁을 살 수가 없는데 가니까 짝퉁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짝퉁을 원하는 사람은 가볼 만하겠구나. 어쨌든 근데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입지가 진짜 좋은데요. 사실은 강 옆이고 공항도 가깝고 역세권이기도 하고 물론 여기 소음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런 데가 이렇게 그냥 주차장으로 놀고 있어서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국은 강 주변이라 개발이 됩니다. 근데 프레이저 리버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별로 볼품이 없어요. 벌써 강 색깔이 똥물이죠. 한국은 한강 주변으로 한강이 보인다 조망권 있으면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한국 최고의 아파트들은 다 강가에 있는데 밴쿠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물론 밴쿠버 다운타운이나 태평양을 볼 수 있는 더 좋은 뷰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강 주변도 결국은 개발될 수밖에 없을 거다 얘기는 했는데 뭐 결국은 강 주변도 이렇게 개발이 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좋은데 역세권이고 그런데 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런 역세권 개발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리치몬드잖아요. 입지가 좋은 데는 시간이 그러니까 결국 비싸서 개발 못하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개발할 수밖에 없어서 밴쿠버의 입지는 이제 크게 변동 없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밴쿠버로 따지면 밴쿠버 내에서 입지가 중요하지만 캐나다 전체로 따지면 최고 입지는 어디입니까? 뭐 당연히 밴쿠버고 토론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좋은 입지에 사시는 분들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없이 사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날씨도 맑고 좋은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